한 번 더 한 번 듣고 더 틀어도 될까요? 싶었는데 될까요? 한 번 더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음. 음. 음악은 누가 직접 작곡하시고 노래도 부르신 거예요? 네, 제 친구가 어, 되게 그래서 많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네, 글도 쓰고, 중독성이 있는데. 글도 쓰고 작사, 작곡도 해가지고 네, 네, 책 소개로 이렇게 남겨준 거예요. 녹화하고 중독성이죠. 있으니까 네, 요거 지금 하나 할 때 1분짜리니까 그냥 한번 좀 전에 네. 녹화했으면 들어보시죠. 부동산 집로 선택 기준이 되는 집 부동산 집로도 내 기준이 되는 집 부동산 집로 선택 기준이 되는 집 부동산 집로도 내 기준이 되는 집 내 집을 사고 새로운 내가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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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다면 네, 이제 좋아하는 영상을 다음에 또 한번 이 중독성 네. 있는 이거 작가님의 로고송이 되나 이제?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제 거 좀 공유하고요. 네. 아직 조금 더 있어야지 입장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한 3분 후에 8시 5분에 단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요. 8시 4분, 5분 되었습니다. 오늘 단콘을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7번째 강연을 진행해 주시는 구혜연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먼저 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작가님의 강연 얄미운 부동산이 얄미운 분들에게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네, 기대가 몹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코는 2020년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저자 출판, 저자 강연회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완전히 멈췄고 그래서
초보 작가님들 그리고 강사님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서 좀 아쉬웠고요. 저 또한 초보 작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무료 저자 강연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나고 시즌 2로 7번째 강연을 하게 됐고요. 사람들을 읽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에 이제 주인공으로서 나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자리로 삼고자 단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나고 연결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콘은 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라고 하는 톡방에 작가님과 강사님들이 모여 계시고요. 또 청중분들은 단콘 사랑방인 당신의 콘텐츠를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톡방에 함께 계십니다. 단콘 강연은 한 달에 2번 월 2회 수요일 날 2주차, 4주차 저녁 8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자 강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 강연도 있고 또 독서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강연을 그 영상을 다시 보기를 허락해 주시는 강연자님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연은 무료이고 괜찮은 작가님의 책, 읽고 싶은 책이라고 하시면 도서관이나 혹은 직접 도서를 구입해 주셔서 읽고 서평을 남겨주시면 작가님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작가다 그리고 나는 강사다 라는 이름으로 이곳 단콘에 서주실 수 있다면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새밭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이 이제 단콘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 시즌 1에서 했던 강연 그리고 시즌 2에 최근에 2가지 강연이 올라와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면서 지난 강연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즌 1 때부터 작가님들의 강연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분야 그리고 강연 주제가 없는 분, 책을 출간하지 않으셨지만 이보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연기자의 모든 것, 연기자도 했고 또 연기생을 기르는 그런 회사의 대표님이셔서 본인의 이야기도 재밌게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행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으로 독서 모임도 했었습니다. 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으로 독서 모임도 했었고요. 네, 1년이 지나고 이제 시즌 2가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즌 2에는 제가 아는 분들 소설가님도 조금 초대를 하고 에세이스트도 초대해서 북토크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 소설가님은 저와 함께 포항에서 글을 쓰시는 분이신데 시문문학상을 수상하시고 소설가로 등단하셔서 아주 재미난 단편집들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네, 퇴사 말고 휴직을 쓰고 결국엔 자기 발견이라는 책을 쓰신 최호진 작가님도 계시고요. 조만간 최지연 작가님께 말거울 그리고 몰입유가 달인의 스피치 하시고 또 아나운서 출신이셔서 이분이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로 모시고 있는 청울림님과 송수영 대표님도 특강으로 한번 모시고자 하고요. 골프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부분도 요즘에 좀 많이 하시고 계셔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릴까 싶고, 네, 저 또한 아내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런 강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강 첫 번째는 7월 17일인데요. 토요일 날 저녁에 요즘 앞으로 새로운 시대, 인터넷 시대가 좀 바뀌어가게 되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해서 메타버스 전문가 VR 크루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신데요. 최성광 대표님을 모시고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싶습니다.
이렇게 경제월간지에도 인터뷰가 실리면서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출연할 예정이시고요. 최근에 섭외를 했는데 지금 슬로베니아, 동유럽 슬로베니아 루블리아나라고 하는 수도에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시는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강병영 소설가님께서 북토크 형식으로 현재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7시간 정도 늦거든요. 그 시차 때문에 저희는 한국 시간에 밤에 하면 이분은 이제 낮 시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토크 형식으로 최근에 출간한 문학이 사라진다니 더 쓰고 싶다. 이 책도 최근 읽고 있는데 워낙 필력이 좋으셔서 또 말씀도 잘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것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도 나오는 김기영 대령 파일럿인데요. 이분께 하늘에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에 대한 주제로 섭외를 했었는데 현재 이제 현직 대령이다 보니까 지금 군 내에서 이런 SNS 활동에 대해서 약간 통제가 있어서 아직 날짜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종하고 있는 F-16이나 뭐 피스아이 이런 대형 그런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가을에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구혜연 작가님의 내 집을 갖고 새로운 내가 생겼습니다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저같이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고 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녁 모두 다 식사하시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고맙습니다. 애들 많이 밥 오셨네요, 차려주고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제가 준비한 네. 화면부터 먼저 켜볼게요.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제가 오늘이 한 북토크만은 한 5번째더라고요. 근데 계속 북토크 하면서 조금씩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들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이 얄미운 당신이라고 딱 이제 피디님께서 지칭을 해주셔서 그래, 내 책에 사실은 3분의 2 정도 가량이 부동산 경험으로 자충우돌 막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왕초보 불인이가 돼서 이제 내 집을 갖게 된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자충우돌기가 사실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막 누구를 부동산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거나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전달을 하기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망설였지만 사실은 꼭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이 얄미운 당신을 위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책은 사실은 내 집, 부동산 이야기가 중심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는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돈, 재테크, 은행의 호구, 팔랑귀, 불인이, 유상상속, 부동산, 주식 투자. 돈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들이 이게 저는 제 책의 어떤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구혜은이라고 하고요. 네이버랑 카카오 브런치에서는 카멜혜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0년 넘는 경력 단절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글 쓰는 게 너무 좋아서 글을 쓰다가 사실은 제 이야기도 한번 책으로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어져서 이제 책을 쓰게 됐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또 나와서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또 타이틀도 갖게 됐고 작가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 보고 싶은 글 쓰는 주부라고 소개를 할까요? 구혜은 작가입니다.
제 책이 자랑 조금 해볼게요. 일단 베스트셀러로 일단은 되게 처음 올라가자마자 사실은 좀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성을 위한 자기계발 분야에 2위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SNS 홍보를 많이 하거나 그걸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유라 작가님의 추천사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고 모두 다 좀 관심 있는 분야라 또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교보문고에서는 기대되는 화제의 신간으로 제 코너의 한쪽에 또 제 책이 소개가 되는 그런 영광도 있었어요. 김유라 작가님 처음에 제가 원고를 보여드렸을 때 너무 재밌어요, 혜은님. 이거 대박.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거 실화예요? 진짜 소설보다 더 다이내믹한 돈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베스트셀러 예감이에요. 너무 재밌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 책이 앞에 다뤘던 일부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과거의 어떤 슬픔, 돈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어떤 엄마 아빠의 죽음과 연결된 어떤 무의식적인 두려움과 슬픔이 사실은 녹아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고 현장감 있게 제가 풀어내서 그런지 되게 속도감 있고 재밌게 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독자 리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아주 공감할 내용이야. 이건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함께 부동산 톡방에 이제 같이 어울리고 있었던 이제 한 언니분께서 제 책 보고서 이제 써주셨던 리뷰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책의 시작이 불인이를 위한 입문서, 왕초보 불인이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이 집을 살 때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요즘 세상에 부동산에 관련된 책은 너무 넘치잖아요. 그런데 왕초보 불인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는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그런 책을 쓸 거야. 사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아니면 내 투자 앞으로 난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할 건데 앞으로의 어떤 투자에 있어서 내가 꼭 기억하고 싶다라는 어떤 복귀의 차원으로 사실은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이건 되게 이제 막 부동산 처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할 내용이고 불인을 위한 입문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혜은님 나 지금 책 읽고 있는데 나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 나 빨리 부동산 배우고 싶어요. 나 혜은님이랑 같이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도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대요. 이분은. 그래서 나 지금 당장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그래서 행동이 필요한 당신한테 조금 해볼 수 있어라는 어떤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책이었다. 그리고 이거 우리 딸한테도 꼭 읽혀주고 싶어. 너처럼 많은 자산은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남기고 갈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독자분이 계셨어요. 자녀에게 읽히고 싶은 책이라는 평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 마음을 후벼 팠던 독자의 그 서평도 있었어요. 한 줄 서평이었거든요. 온라인 서점에 올라온 유산 없고 돈 없으면 위화감 느낄 책이다. 타겟 독자는 돈 있고 자기 개발할 시간 되는 주부들인 듯. 근데 사실 이분이 구매평에 구매하신 실제 독자예요. 저를 4개를 주셨어요, 처음에. 근데 내가 이거 내 친구들한테 야, 나 이런 리뷰 달렸다? 각오는 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해. 그때 내 친구가 구매한 책 산 사람이네. 별 4개나 줬네. 나쁘진 않았던 소리야. 근데 한 며칠 있다가 별 2개 뺐더라고요, 이분이. 뭔가 얄미웠나 봐. 근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독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어쨌든 간에 물려받은 너가 한 푼 없이 시작한 게 아니고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부동산 시작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저도 충분히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이렇게 돈이 있어도 내가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내가 다룰 능력이 안 되면
당신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실은 똑같아. 그러니 사실은 지금 나한테 돈이 없어. 그래서 시작할 수 없는 거야라는 변명하지 마. 돈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통하나 봐요, 이분한테는.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사실은 누군가의 어떤 행동을 보고 이렇게 질투를 느끼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과연 그러면 내 책을 읽고 변화하셨을 수 있으실까요? 또 내가 돈이 이렇게 있어도 사실은 이거 없는 거나 똑같아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어 라는 이 메시지를 이분은 가져가실 수 있었을까요? 요즘 자청해책 되게 핫하잖아요. 거기서 자의식을 깨라 그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그것과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오류들을 점검해 보고, 아 그럼 내가 지금 나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오류와 틀을 벗어 던지고 나가는 거, 사실은 그게 새로운 어떤 더 내가 바라는 더 나은 결과를 창조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뷰가 있었습니다. 그래 도대체 어떤 내용의 책이었길래 이런 상반된 독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까? 근데 이거는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는 독자 리뷰인데요. 책 되게 재밌다. 그래서 내가 맨날 전 좀 약간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우리 좀 돈의 주인으로 살자라는 얘기를 되게 이 친구랑 많이 했었는데, 언니가 이렇게 현실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난 몰랐다. 그래서 부동산 실용서기도 하고 한 사람의 성장기이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한 편 들은 것 같아서 아주 재밌게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또 어떤 분께서 너무 거창한 평을 해주셨어요. 피곤해지던 재테크 시장에 한 줄기 빗가루 같은 책이다. 마케팅에서 유상 상승 얘기가 강조되길래 뭘까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진심이 담겨 있어서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 이거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알아봐 주셨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무주택자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집 사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 해주고 싶었거든요. 자, 제 책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제 책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이꼴 내 집을 갖고 달라진 저의 새로운 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쓸 때는 부동산 왕초보를 위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써봐야지, 사실은 근데 그 이야기만 가지고는 투고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책이 되지 못했을 건데, 쓰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나의 돈과 관련된 어떤 행위와 에피소드들이 줄줄이 이어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13년에 걸친 돈에 대한 마인드와 생각의 변화를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생각은 나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생각을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졌던 생각의 오류 1. 31살에 6억을 상속받게 돼요. 앞에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노래를 좀 들으셨잖아요.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31살에 제가 6억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2009년도였어요. 10년이 넘는 세월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돈의 무게가 너무 컸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돈은 지금 내가 받을 돈이 아니야. 시기가 너무 빨랐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모른 척 외면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제 책의 한 꼭지인데요. 내가 돈을 없는 것으로 여기자 돈은 나와 무관하게 흘러갔다. 내 돈이지만 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다. 내가 가졌던 생각의 오류도 다른 생각은요. PB센터에 올인하고 그들의 말에 토 하나 달지 않는 나는 무능한 투자자였어요. 그러면서도
그 유능한 전문가에게 관리받는 사람이라는 어떤 허영심이 저한테 깃들게 됐고요. 내가 돈을 다룬 능력이 생긴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한테 다 위임을 하고. 저는 은행에 허수아비로 5년을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저의 돈을 잘 불려주고 잘 지켜줬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권하는 상품에 저는 그냥 도장, 마치 회장이 결제 서류 찍어주는 것처럼요. 도장 찍어주면서 나는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그들이 보내주는 어떤 생일이나 꽃바구니 아니면 경조사 때 보내주는 어떤 그런 물건들, 그리고 어떤 계약 기간의 만기가 다가오면 회사 앞까지 센터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내가 대접을 받고 있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PB센터 센터장이 나 회사까지 찾아오는 사람이야. 너무나도 별거 아닌 그런 것에 제가 오히려 심취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도 사실은 저는 돈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사실은 모른 체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도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신혼부부 코스프레를 하며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계속 그들한테 맡겼던 돈은 마이너스 수익을 유지하면서요. 한 푼도 쓰지를 못한 거죠. 2009년도에 상황이 어땠냐면요. 제가 2009년도에 유산을 상속받았고 201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하우스 푸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왜 연일 신문에 연일 나왔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막 신혼을 시작하는 부부가 하우스 푸어란 얘기가 막 계속 들리니까 어떻겠어요? 집 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근데 아마 제가 유산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저한테 철벽을 치고 집 사면 안 돼. 이 돈은 안 되는 돈이야 라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오히려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집을 사면 무조건 손해보네. 은행에서도 까먹고 있으면서 집은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사실은 하우스푸어에 대한 어떤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졌던 생각은 전세는 공짜, 집 사면 바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있었거든요. 집주인은 있고 세입자는 있고. 그래서 나는 그들이 왜 도대체 자기가 들어서 살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공짜로 세를 주는 거야? 완전 바보네. 난 전세 만기 도래되면 나는 무조건 돈은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전세금이잖아요.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2022년 지금 저는 약간 2010년도에 데자뷰를 보거든요.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갔다. 그리고 뭐 대출금리 올라가고 주택담보금리도 계속 올라가서 하우스푸어 확산 경보등 막 불 켜졌다. 지금 집 사면은 굉장히 힘들다. 생애 최초 구매자 대출은 풀어줬지만 금리 상승 부담으로 하우스푸어 양산될 우려가 높다. 지금도 약간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기사에만 매여서 여러분들 생각을 확 고정시키지 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2010년도에도 이와 비슷했고 2022년 지금 이런 데자뷰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2010년도에 집을 샀던 집주인들은 손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몰랐는데 제가 집을 사고 그들의 행동들을 돌아보니 아무도 집을 사면 안 된다는 그 시기에 집을 갖고 있었던 집주인들은 손해보지 않았더라고요. 그 당시 집값이 어땠냐면요. 그 당시 그리고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많았어요. 양도세 한식 감면 혜택이라든지 양도세율 하향 조정, 미부장주택 취득세 감면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집 사라고 너네 집 사면 이런 혜택 줄게 이런 혜택 줄게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다들 나같이 집을 사면 안 돼 큰일 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시절에 집을 산 사람들 손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공포를 이기고 집을 샀는데 그 결과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 아시죠? 아무도 집을 안 사. 아무도 집을 안 사지만 우리는 어디선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전세금은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사실 저 결혼하고 나서 2010년도 아마 저와 비슷한 때 결혼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2년 전세 갱신할 때마다 전세금이 따박따박 진짜 5천만 원, 6천만 원 막 그 이상씩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 사면 안 돼라는 생각만 계속 가지고 전세가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살았던 18평 아파트의 전세 매매 가격이 1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9천만 원에 새 들어 살았는데요. 그러면 1억 9천 매가에 내 세입자가 9천만 원 전세금으로 잡히면 집주인은 1억만 가지고 있으면 이 집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단돈 1천만 원 차이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계산 하지 않았죠. 근데 그러면 이런 계산을 앞서 했다면 지금 집값은 내려가도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 테니 아무도 집을 안 사니까 사실은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전세가 나 이거 이렇게 되면 투자금을 계속 회수할 수 있겠는데? 아주 적은 돈으로 어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주인들은 전세가 상승과 매가 상승,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발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거쳐갔던 3명의 집주인들은 지금 너 집 사도 돼 라는 어떤 이유와 단서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근데 저는 아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때문에 이 많은 어떤 그런 이유와 단서들을 다 무시하고 스킵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첫 번째 전세집 집주인은요.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신분당선 라인에 위치한 18평 아파트를 따님 명의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엔 굉장한 힌트들이 숨어 있죠. 실제로 제가 살았던 2010년도에도 한솔마을 5단지 여기 아파트 여기 보이죠. 리모델링 이제 착수합니다라는 플랜카드가 아파트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도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죠. 이건 곧 새 아파트 됩니다. 아파트 가치 올라갈 거예요. 리모델링 호재가 달린 어떤 플랜카드도 무시하고 신분 당선이 2010년도에 개통했거든요. 교통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싸 좋다. 회사 강남까지 가는데 다이렉트로 20분이면 가네? 이것만 좋아했지 이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가 계속 올라가 2년 갱신할 때마다 그럼 도대체 집주인이랑 나랑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 사람 곧 있으면 돈 다 회수하겠네? 이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딸 이름으로 명의를 가려고 있었어. 이렇게 분산으로 명의를 가져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집주인은요. 제가 분당에 살다가 목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오랫동안 목동에서 사실은 유년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목동에서 이제 언니 오빠가 살고 있는 목동으로 이사를 가서 목동에서 신혼집 이제 두 번째 집을 구했는데 목동도 재건축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한 아파트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전세집 집주인은 재건축 가능성이 충분한 목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자신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집주인이었어요. 그때 저는 좋았던 건 아싸 주인이 대전 사네. 나 그럼 여기서 진짜 오랫동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죠. 재건축이 가능해. 전세 수요가 많아. 목동 아파트는 학군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 대전은 사실은 이 목동 아파트 집값보다 싸거든요. 여기에 전세 주고 자기는 가서 또 전세 준 금액으로 집을 살 수도 있어. 그리고 전세금으로 다 회수해서 자기 돈 안 들이고 또 다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방 사시는 집주인 같은 경우는. 꿀이었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저는. 아싸, 난 여기서 오래 전세로 버틸 수 있겠네. 오직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뭐 6단지, 9단지 이제 뭐 안전진단 통과한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이제 안전진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죠. 나중에 제가 이제 분당과 목동 아파트를 가격을 추이를 알았던 어떤 그런 이야기도 후에 하게 될 텐데 이런 단서들을 저는 다 놓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전셋집 집주인은요. 목동, 판교, 강남 등 서울 요지에 집을 5채나 가지고 있었던 집주인이었어요. 지금 제가 가져온 그림은 부동산 카페에 굉장히 유명한 부의 인문학을 쓰신 우성님이죠. 그분이 만드신 그림인데요.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라고 하면서 강남, 송파, 위례, 판교, 분당 이쪽을 부자들이 사는 곳, 적어도 중상층 어느 정도 중상층 이상 혹은 중상층들이 선호하는 몰려있는 지역이다 라고 하시며 이 지역을 이렇게 꽂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남 구도심에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지도를 그려주셨는데 이 세 번째 집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5채의 집은 정말 이렇게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어떤 부자들이 혹은 돈 있는 사람이라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머, 근데 5채를 가지고 있대. 근데 이걸 다 형제 이름 각각의 이름으로 한 채씩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금을 모았대. 되게 절약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금을 모으게 했고 아버지 사업이 되게 어려워져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목동집 분양을 받으면서 한 자리에 모였대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어렸을 때 알았고 투철하게 절약하면서 어렸을 때 모았던 돈으로 형제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야 이제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집을 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이때 이제 제가 집을 한 채를 사고 이제 잠깐 입주하기 전에 이제 잠깐 새들었던 집이었거든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 기회와 행운이 도처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만다.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보기 때문이다. 당시 나처럼. 집을 사는 것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혹시 여기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부동산이 얄미워지신 건 아닌가요?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당신은 집을 못 산 게 아니고 안 산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집을 사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남들이 다 좋다고 올라탔던 그 열차에 올라타지 못했던 건 난 집은 사면 안 돼. 미쳤어? 이 집값이 지금 맞는 거야? 나는 집 필요 없어. 혹은 그런 생각을 예전에 과거의 나처럼 아마 당신도 가지고 계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생각을 조금 깨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말고 내 집이란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불인이의 부동산이라면 저는 이렇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테크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면 나는 1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내가 살 집이란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조금은 내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집을 사게 되면요. 저한테 어머 혜연님 이 책 제목 어떻게 지었어요? 나 너무너무 공감 가. 나 처음에 집 살 때 정말 딱 이 느낌이었어. 집 사고 나니까 완전 모든 게 다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목이 너무 좋다는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나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 관심은 이제 관심이 생기고 시작하고 이 관심의 씨앗이 결국엔 부동산의 투자로 이어갈 수 있는 안목으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 조금은 가볍게 내 집으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집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어떤 형태로든 집은 필요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부동산을 떠나서 사실은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집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처음에 집을 갖게 됐던 계기는요.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을 사야 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리고 집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는 어려운 선택이라 생각이 들었고 뭔가 결정을 하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계속 미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나도 집을 갖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예쁘게 꾸민 내 집에서 살고 싶어라는 게 저의 이유였고요. 남편은 더 이상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고 싶지 않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집을 사기로 결정했던 생각은 집을 사면 안 되는 어떤 수만 가지 이유를 이기고도 남을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한 이유더라고요. 집을 사면 안 돼. 왜? 지금 집값이 너무 미쳤어. 아무도 하우스 푸어라잖아. 지금 모두 다 집 사면 미쳤다고 하는데 왜 집을 사? 여러 가지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았는데 집을 갖고 싶다라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손해보고 싶지 않아라는 이유가 아니라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한 이유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해도 된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에 집을 살까? 내가 가장 잘하는 곳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당과 목동을 사실은 두 개만 사실 살펴봤거든요. 분당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혼시절 저희가 2년 동안 살았던 동네였어요. 근데 일단은 회사하고도 너무 가깝고 살아보니 교통이 너무 좋더라고요. 교통도 좋고 주거환경도 너무 좋고 그리고 목동은 제가 오랫동안 유년기를 보냈던 곳이라 사실 너무 잘하는 곳이라 집을 사면 목동과 분당 중에 사고 싶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나는 가능하면 어떤 동, 분당 중에서도 어떤 동, 혹은 목동 중에서도 어떤 단지, 그리고 내가 가능한 어떤 그런 금액은 얼마야? 그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씩 가용 범위가 좁혀지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약간 어떤 목동에 계속 살아서 그런지 학군지가 나는 굉장히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떤 요구 조건을 달았죠. 나는 학군이 좋은 곳에 살고 싶어.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두 가지를 단서를 댔는데 우리 남편은 저보다 더 많은 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목동에 집을 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분당에 집을 사겠다고 하면서 이 아파트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적 조건의 아파트야. 그러면서 첫째, 당신이 좋아하는 학군지에 위치해 있고 두 번째, 이게 지금 용적률이 굉장히 좋아서 나중에 재건축 될 수 있는 아파트야. 그리고 23평인데도 계단식으로 빠져서 전용률이 아주 좋아. 잘 빠진 집이야. 이렇게 조목조목 이유를 대니까 제가 반박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분당에 집을 사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 집인데요. 맨날 전셋집에 전전하면서 살다가 저는 전셋집에 돈 들이는 것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벽지도 웬만하면 버티고요. 페인트 칠 정도는 했어요. 문짝이랑 이런 거 페인트 칠은 돈이 별로 안 드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한 5년, 6년째 살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저는. 나도 제발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고치고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내 취향대로 꾸민 집에 산다라는 기쁨이 이렇게 커다란 기쁨일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원목마루와 내가 이제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원목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사실은 알게 됐고 내가 꾸민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이 오롯이 담긴 공간에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한 행복감을 줬어요. 두 번째는요. 이게 저희 아이와 앞집 친구인데요. 사실 내 집을 갖기 전에는 주변의 이웃들이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냥 2년 뒤에 계속 옮겨갈 집인데 옆에 이웃들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집이 생기고 나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 아저씨, 뭐 구멍가게 아저씨, 세탁소 아저씨 다 맨날 보는 나의 이웃이고, 심지어 관리사무소의 어떤 직원들, 경비 아저씨, 그리고 아파트의 어떤 행정에 대한 안내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집에 완전 너무나 고마운 이웃을 만났어요. 엄마가 저랑 79년생 동갑이었고요. 첫째가 13년생 동갑이었고, 그렇게 만났는데 저희가 거의 열흘 차이로 둘째를 임신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둘째를 같이 임신해서 키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집 대문을 열어놓고 정말 맨발로 맨날 오가면서 그렇게 거의 내 형제 키우듯이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웃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도 달라지더라. 내 집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돈을 움직이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저는 집값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관심 있었던 건 전셋값뿐이었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집이 딱 생기고 나니까 내 물건이라는 거에 사람은 굉장한 어떤 그런 집착이라 관심이 생기게 돼요. 일단 내 물건이라는 게. 우리 집이 얼마나 됐지? 한 입주한 지 한 1년 지나서 우리 시세가 세상 궁금해지더라고요. 네이버 부동산을 켰어요. 집값을 검색했는데 세상에 7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헉, 뭐지? 나 그동안 내가 계속 올려뒀던 전세금 이상으로 집값이 올랐네? 그러고서 이제 저는 분당에다 집을 샀는데 내가 그때 살려고 했던 목동 아파트는 얼마가 된 거야? 찾아봤는데 여기는 1억이 올랐어. 갑자기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가격 비슷한데 왜 여기는 1억이나 올랐어? 그러면서 제가 너무 웃긴 게 주식창 들여다보듯 이 두 아파트 시세를 진짜 눈만 뜨면은 거의 계속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웃긴 게 2014년도였는데 이걸 매일매일 살펴보고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살펴보다 보니까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목동 아파트가 1억 정도 3천만 원이 더 비쌌는데 어느 순간 쭉 내려가서 둘이 비슷한 시점이 돼, 가격이. 그러다가 다시 목동 아파트가 치고 올라가서 다시 분당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이 또 보이는 거예요. 오라, 이거 봐라. 이게 지금 내가 살 때는 가격이 비슷했는데 내가 발견한 시점에선 이게 더 비쌌어. 근데 이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둘이 키 맞췄다가 좁혀지고 하는 구간이 있네? 그래. 그러면 지금 목동 아파트가 분당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해지는 시점에 목동 아파트 사라는 신호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를 더 사야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은행 PB센터에 남겨뒀던 돈을 몽땅 찾았어요. 나 이제부터 집 사야겠다. 집이 돈이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했던 이 가격의 원리가요. 사실은 가격의 등고선이라는 게 있대요. 부동산 시장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건 팁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지역,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잘하는 지역 2군데, 살고 싶은 지역 2군데 정도를 이렇게 찝어보세요. 찝어서 시세를 한 6개월 정도를 꾸준히 관찰해 보세요. 근데 이 두 아파트가 사실은 이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라는 계산은 사실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아파트가 사실 가격이 같았을 때 가격의 등고선이라는 게 사실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시세를 리드하는 먼저 치고 올라가는 아이가 보일 거예요. 그 사이에서 다시 그러면 지금 부동산 흐름이 어떻겠다. 사실은 두 아파트 정도를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언제 내가 들어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기준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살펴보고 시세를 관찰해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계속 보면서 발견해낸 거죠. 확신이 생긴 거예요. 부동산 돈이 될 수 있네? 그리고 나 지금 목동 아파트를 사야겠다. 왜냐면 원래 더 비쌌는데 지금은 분당과 목동이랑 같아. 그럼 얘를 사면 나는 더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걸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집도 사게 되고 뭔가 새로운 어떤 투자로서의 개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 책에선 사실은 제가 겪었던 사례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집을 이렇게 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웃들이 집을 샀던 과정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뭐라? 쟤는 저래서 집을 샀구나. 그래서 기회를 잡았네. 라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것들을 정리해 보니 모두 다 사실은 어떤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좀 용기를 가지고 나는 지금 집을 사야겠다. 라는 어떤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다. 집 사는 건 나랑 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사실은 한 가지만 원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집을 살 수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 드렸죠.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어떤 걸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까 학군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래돼도 상관없어. 재건축만 된다면 오케이. 저는 그랬기 때문에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지만 25년이 넘은 아파트였지만 난 학군과 재건축 가능성으로 새 집 말고 그 집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목동과 분당 아파트의 어떤 시세 변화를 눈치챘던 그 시기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재건축 연한 축소라는 어떤 정부도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정책으로 내가 바라봤던 아파트들이 급물살을 타면서 2014년도 부동산이 막 확 같이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알게 됐던 건 부동산 시장도 약간 주식 시장처럼 그게 실현이 되지 않았어도 어떤 정책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구나. 그리고 그 조건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얘네들도 그 정책에 힘입어서 가격이 상승하는구나. 어떤 기대 심리로요. 그러니까 기대 심리로 가격이 움직인다라는 걸 또 그때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나는 오래된 집은 절대 못 살아. 그냥 무조건 새 집. 난 인프라가 없어도 돼. 학군 같은 거 다 포기해. 그렇게 해서 새 집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돈이 아주 많으면 사실은 내 마음에 드는 모든 거를 충족할 수 있겠죠. 한강뷰, 강남에 교통 좋은 곳 이런 걸 다 선택할 수 있겠지만 우린 사실은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의 집을 구할 만한 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좀 한 가지만 나한테 꼭 필요한 한 가지만 사실은 딱 짚고 그거를 충족하는 집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만족하는 어떤 조건의 집을 내가 선택하다 보면 사실은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여기서 아이 키우는데 만족해. 그래도 새 집 편리하게 살고 있잖아. 교통이 좋아서 너무 좋지.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정말 만족한 어느 한 가지 환경이 만족이 된다면 시세 변화와 무관하게 사실은 조금 그렇게 신경을 덜 쓰고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 한 가지 조건이 사실은 집값을 움직이는 요인 중에 또 한 가지거든요. 교통, 학군, 재건축 요인 혹은 새 집.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그 한 가지가 결국 한 가지 때문이라도 집값은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요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인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죠. 옆집 엄마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다. 사실 이 당시에 사실 저희는 옆집 엄마들이랑 맨날 모이면 부동산 얘기했어요. 집을 어떤 집이 집값이 얼마가 됐고 앞으로 내 계획은 플랜은 뭐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집이 없던 새 들어 살고 있었던 옆집 엄마도 나 이번에 집을 사야겠어. 그리고 집 계약을 하고요. 다들 그런 식으로 뭔가 결심을 하기 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카페도 가입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오픈 채팅방 한창 카톡이 유행하고 오픈 채팅방이 활성화됐을 때 부동산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통로가 확 확장이 됐어요. 그 시기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나와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무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저는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에도 얻어진 혜택도 되게 많고요. 내가 혹시 3자녀 이상의 다자녀라면 어떤 청약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는데 유리한 어떤 그런 조건이 뭐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나의 무기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소외됐지만 우리 다음번 파도에는 올라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첫 시작은.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물색해 보시라. 근데 그 시작을 가까운 지역,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해 보시라. 그리고 제가 했던 것처럼 수시로 가격을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보여요.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또 사람들도 막 만나고 보면 그렇게 주워드는 얘기로 이제 제가 신문을 보는데 이제 그 신문, 경제신문에서 하는 용어와 어떤 그런 것들이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잡담처럼 나누던 이야기들이 결국엔 경제신문을 읽을 수 있는 지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집값이 올라갔네. 이 정책이 이렇게 반응을 하네. 라는 것들이 관심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버리지 활용하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집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도 이제 한번 집을 사봐야겠다 라는 결심을 해보시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관심이 시작이에요. 이거는 제가 즐겨보는 채널인데요. 행크TV, 그리고 월급쟁이 부자들, 그리고 신성철님 유튜버를 저는 굉장히 즐겨 들어요. 행크TV의 송사무장님은요, 저는 이분한테 되게 많은 걸 배우는 건 어떤 돈이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빈 맹지 아니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어떤 건물을 사서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돈이 되겠다라는 걸 어떤 돈이 되는 관점으로 보시는데 굉장히 타고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좀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내가 전혀 몰랐던 어떤 돈이 되는 생각들, 결국에는 그 돈이 되는 생각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심리를 읽는 굉장히 나는 경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마인드와 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난 배우고 싶어서 행크TV를 좀 즐겨 듣고요. 월급쟁이 부자들은 그냥 정말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러바다님께서 굉장히 좀 인간적이시고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잘 들어주시고 어떤 여러분들 이럴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조근조근 이렇게 잘 감성적이고 약간 따뜻한 시선으로 잘 풀어주셔서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이 좋고요. 신성철님은 저는 유료 밴드를 사실은 이분이 운영을 하세요. 부동산 유료 밴드인데 강의가 되게 어렵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 강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사실은 공개되어 있는 영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다 유료 강의여서 유튜브에는 몇 가지 그래도 무료로 공개된 강좌가 있긴 해요. 근데 이 강의들이 어렵지만 계속 들으면 어떤 흐름이라는 게 이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오고 이게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전세와 월세와 혹은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안목이 생겨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 강의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태가 되신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는 되게 어렵지만 본질적인 측면을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신성철님 강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사실은 내 거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다 보면 더 이상 부동산이 얄밉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북토크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 근처 미술학원 근처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 책 보면서 북토크 내용 다시 정리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제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성스러운 북토크 후기를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선물해 드릴게요. 혹은 저와 혹시 만남을 갖고 싶으신 분들 책이나 만남 중에 선택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저랑 작가와 함께 차 한 잔, 커피 한 잔 북토크 이렇게 같이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기 채팅방에 제가 제 블로그 남겨드리고 단콘 톡방에도 제 블로그 남겨드릴게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네. 내용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 작가님 마지막 지금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지금 분당 살아요. 아, 분당. 그 네. 분당이셔서 그쪽에 아까 뒤에 산이 이렇게 있다는 네, 맞아요. 그곳이군요. 음. 아, 네. 일 때문에 분당이든 강남이든 자주 다녔던 것 같은데, 네. 분당이 되게 좋은 게 도시 생활과 약간 시골 생활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이 저한테는 너무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부동산이 얄미운 사람이라서 강의 주제를 이렇게 부동산이 얄미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사 했고, 지난 한 2주 됐나? 2주 됐고, 우리 이제 리허설 한번 하면서 작가님이랑 조금 더 이야기 좀 해봤고요. 오늘 몇 분이 오실까 좀 궁금은 했었어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또 워낙 글도 잘 쓰셨고, 지난번에 한번 저자 강연 다른 곳에서 하셨을 때 제가 들어가서 봤지만, 오늘은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주종목 같아. 글쓰기보다. 그래가지고, 주종목이라고 말씀, 이야기하기엔 너무 부끄럽고요. 네, 그냥 말씀 되게 재미나게 네. 하셔가지고, 더 하셔도 되는데, 1시간 딱 9시까지 맞춰주신다고 해서 수고 많으셨는데요. 뭐, 편하게 아직 시간 뭐 2, 30분 남았으니까, 채팅창도 괜찮고요. 네. 뭐, 말씀도 괜찮고요. 뭐 지인분도 계시면은 그냥 이야기, 네, 편하게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네. 질문도 좋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책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난의 화살, 그러니까 앞에 소개드렸던 넌 돈이 있었으니까 시작할 수 있었잖아 라는 비난의 화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니죠. 충분히 생각했던 건데 그런데 사실은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자역학처럼 음과 양 너무 많아도 없는 거고 너무 없어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 사이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뭐를 선택할 수 있느냐 사실은